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물권법 237페이지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여기부터 할 차례죠. 여기부터 할 텐데 지금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냐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냐. 그럼 논의의 쟁점의 핵심은 뭐라는 얘기죠.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느냐 그 차이인 건데요. 그중에서 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법인의 설립 절차와 설립된 법인의 어떤 그 능력 같은 거를 조금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요. 학설 같은 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례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거 다 우리가 깊숙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 절차가 우리 법인 설립과 관련돼서 법인 설립이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1조부터 102조까지가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거는 결론만 아시면 되는 거죠. 요거에 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이쪽에다 해드릴게요. 자,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그 재산을 출연해야 됩니다. 재단법인에다가 내 재산 가지고 네가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내 재산을 가지고 법인 활동 목적으로 좀 써라라고 하는 출연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이 자기의 재산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이든 뭐든 하여튼 재단 법인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재단 법인을 만들고 싶어서 얘가 부동산을 출연을 했다. 실제 사건도 이 사람이 2천억 상당의 부동산을 출연해서 재단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출연해서 재단 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생전 처분으로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 이 살아계신 분이 자기의 재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해서 법인 만든 경우가 스포츠 스타 중에서 우리 차범근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 박찬호 선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 자기 재산 가지고 그 스포츠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 자기 재산이 아니고 이제 법인의 재산이 된 겁니다. 이게 생전 처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살아있을 때는 돈 버는 데만 열심히 매진을 했고 좋은 일 많이 못한 사람이 나중에 유언으로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시키지 말고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불쌍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는 운동을 잘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잘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애들 좀 지원해줘라. 이런 목적으로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생전 처분이나 유언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법 제 47조와 민법 제 48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 47조에 의하면 생전 처분에 의할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유언에 의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해서 적용법규는 증여 아니면 유증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48조에 증여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이 재산이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시점은 그래요. 48조에는 귀속되는 시점은 증여에 의할 때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유증에 의할 때는 이 재산이 재단법인의 재산이 될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그러니까 유언자가 사망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귀속 시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이 재산이 언제 이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사망을 하신 거죠. 진짜 사망을 하셨으면 이 재산이 여기로 이렇게 귀속이 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갑의 아들 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을이 자기에게 상속 등기를 해버립니다. 원래 상속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의 재산이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했어요.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을 합니다. 병에게 매각을 해버린 거죠. 매각을 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이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한 달쯤 지나서 재단법인의 관계자들이 여기 아들한테 가서 이 아버님이 이렇게 부동산을 우리한테 주기로 하셨으니까 뭐 사실은 얘기 없이도 가져가도 관계없는 건데 말씀을 드리고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팔았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등기부 보니까 얘 이름으로 등기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재단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여기다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비록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변경이지만 제47, 48조에 보면은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법률 규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법률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우리 재산이 됐는데 지금 을이 그 사실을 모르고 너에게 매각한 거니까 자, 처분권 없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갖췄다. 그럼 무효등기거든요. 그 등기를 갖춰서 처분했다 그래도 이건 무효니까 돌려줘라 라고 한 반면에 이쪽의 변호사는 뭘 주장하냐면 그래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준용 규정에 뭐라고 준용이 돼 있느냐.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을 하고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증여나 유증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네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소유자가 안 됐다. 그러니까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나에게 한 처분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판례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판례는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얘네 둘 사이에서는 18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성립한 때 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됐다는 얘기야. 재단법인의 재산이 됐는데 우리 법인편에 가서 공부하면 이런 게 있어요. 법인의 등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법인의 성립 요건인 설립 등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등기도 설립 등기가 아니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죠. 그래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고 취득한 부동산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내용을 등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긴 지금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의 태도를 다시 정리하면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하지 않았지만 재단법인에게 귀속이 되지만 이 재산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현재 등기하지 않은 상태니까 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앞부분에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시험이면 이거 당사자와 법인 사이 또 법인과 제3자 사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볼 거 없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요거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물론 전체 다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 자, 요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237페이지에 있는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이다라고 해서 학설과 판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 불효설 판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판례만 잠깐 볼게요. 238페이지 판례. 재단법인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설립한 때로부터 법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48조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 성립 이후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 여부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엔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느냐 아니면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뭐 하나 더 암기한다. 그래서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 재단법인 재산이 됐지만 제3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이쪽에 나온다 그랬죠. 둘 다 암기하고 싶은 사람은 둘 다 암기하시고 이거 학설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 보시죠.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늘 시험에 거론되는 건 지역권입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이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리고 이론이 있습니다. 다른 이론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20년의 소멸시효를 거론하기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의 경우에는 전혀 이론이 없어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특히 주관식 시험이 아닌 객관식 시험에 골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시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이 봐도 답이고 내가 봐도 답이고 이런 게 객관식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답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주로 판례가 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것도 아무 얘기 없으면 판례를 적용하거나 다수설을 적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지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런 얘기가 거의 들어가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학설 같은 거 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과 물건의 소멸이다라고 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건은 용익물건밖에 없다. 그럼 용익물건이라고 나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건을 제시하면 아마 80% 이상은 지역권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쟁점이 무슨 쟁점 같은 거 자꾸만 나오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학설이에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이거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다수설인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 없이 부동산 물건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187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한물건의 소멸청구다라고 하는데 이 제한물건의 소멸청구도 우리 뒤에 가면은 이제 소멸청구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갑소유 토지를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을 네가 사용해라라고 해서 사용권을 부여해 주는데 그 대신 을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지료라고 하거든요. 지료를 을에게 줘야 돼서 갑에게 줘야 되는데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는 거예요. 그럼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으면 갑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해 버립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하면 그냥 바로 소멸하는 거야. 말소 등기 없이도.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상권뿐만 아니라 또 전세권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고 유치권도 소멸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죠. 전세권도 용법 위반이에요. 용법 위반.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가면 임대차 있죠. 임대차에도 소멸 청구권 제도가 나와요. 여기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정도고 주로 나오면 이제 지상권이나 전세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건의 소멸 통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전세권에서 나오죠. 전세권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원래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는요. 기간을 정하거든요. 근데 기간 정함이 없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이 뭐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외에도 성립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얘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요거는 이제 주택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주택이면 얘가 뭘 써야 되느냐? 주거 용도로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목적물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얘가 이걸 주거용으로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더라는 얘기죠. 상업용으로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용법 위반이잖아요. 주거용으로 쓰면 물건이 덜 망가지지만 상업용으로 쓰면 더 많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얘가 이거 소멸 청구 그냥 바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소멸 청구하게 되면 또 이거는 6개월 있다가 소멸합니다. 6개월 있다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소멸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제한물건의 소멸 통고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우리 페이지 넘겨보면요. 뭐 학설과 판례 할 때 이거는 아까 우리 재단법인 재산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소멸시효, 절대적 소멸시효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등기 없이 부동산 물건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죠? 소멸 청구했고 소멸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그냥 소멸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소멸 통고할 차례죠. 이제요. 제한 물건의 소멸 통고예요. 소멸 통고는 주로 이제 전세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 통고 후 6개월이 경감으로써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냥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뭐란 얘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제도가 나오죠. 자, 물건이 변동이 되면 그 물건이 변동이 됐다라고 하는 사항을 외부에다가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공시제도라고 얘기하고 그 공시제도에서 취하고 있는 공시 방법이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등기, 동산에 관한 것이면 인도, 그래서 점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법률 행위에 의할 때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민법에는 등기라고 하는 거 186조나 187조에 등기 없이 또는 등기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등기법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2차 시험에 부동산 공시법에 등기법이 들어가 있죠. 네, 등기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슨 뭐 등기에 관한 내용을 뭐 등기란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 등기부 등기사항 뭐 이런 얘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보실 필요 없이 제가 제안해 드리는 내용만 그냥 보겠습니다. 자, 등기라고 하는 거죠. 등기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장부, 이 공적장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사항을 기입하는 걸 등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물권법 처음 할 때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등기는 무효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라고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부도 못 믿을 거다. 그렇죠.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240페이지 뭐 등기할 사항, 등기돼야 할 물건,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는 사실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뭐 내용에 기한 등 분류해서 기입등기, 정정등기. 자, 이거는 등기법에서 전부 공부하기로 하고요. 변경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암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종국적 효력 발생에 따라서 본등기와 가등기. 우리 시험은 본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 정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 절차는 신청해야 된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냐? 등기 서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 민법 시험과 전혀 관계 없고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 요거를 좀 잠깐 보시면 되는데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등기 청구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은요.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의무자가 있는데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해달라. 등기 절차에 협력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협력 청구권을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등기 권리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일 수도 있고요. 물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일 수도 있고 물권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가 등기 청구한다. 자, 이거는 매매계약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계약을 했고 요날 이행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면 계약했으니까 이행하기로 한 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될 테고요. 을은 갑에게 2억 원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을은 매매 대금을 줬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할까요? 야, 돈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 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이날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닌 거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현재 물권자가 아닌 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어떤 의미가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혹시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다. 아, 그러면 얘가 취득하고자 했던 소유권은 이렇게 세 가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나눠져 있는데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분권은 아직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동안 계속이 되면 권리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제도인데 여기는 지금 권리를 일부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원칙적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겠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목적물 인도받아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권리 행사 중이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3자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해버립니다. 인도해버리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등기청구권은 지금 권리 행사 중이라고 해서 소멸시효 진행 안 됐는데 얘한테 양도하고 권리도 양도해버렸겠죠. 양도하고 인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거고요. 그럼 물권자가 등기 청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봤듯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행까지 다 해준 거죠.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이행까지 해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그러면 소유권이 소멸했다 그런 얘기죠. 등기가 말소가 됐고. 그런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또는 해제해버렸다. 그러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는데 등기는 인위적으로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자인데 등기가 지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겁니다.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이 시점에 갑은 소유자입니다. 물권자라는 얘기죠. 물권자이기 때문에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결국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아예 처음부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 등기 청구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권리다라고 해서요. 그 발생 원인이 밑으로 가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실체적 권리 관계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의 경우라고 하는데 보세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게 매매계약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 안 해준다. 그러면 아직 저당권자가 아니잖아요.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그 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준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체 권리는 갑인데 등기는 을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랬는데 점유취득시효는 우리 245조 1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245조 제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추가적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 법률 규정에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다음에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 환매권, 임차권 물권 아니죠. 환매권 물권 아니죠. 물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앞에서 우리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거 암기해 두자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런 데서 활용해갖고 굉장히 쉽게 접근하니까 그냥 확 암기해버리는 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 환매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임차권 자체, 환매권 자체가 물권이 아니거든요.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해도 물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밑에 진정한 권리자 등기 회복 방법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을 어떻게 된 건지 을이
갑소유 부동산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을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였다는 얘기죠. 나중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자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등기소리 위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을이 병에게 병이 정에게 계속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때 갑이 자기의 그럼 이건 지워져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등기 명의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지워져 있어도 소유권은 갑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 없이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등기만 지워졌지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거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야. 이건 소유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이때 갑이 보니까 이거 내 부동산인데 등기가 얘들 이름으로 이렇게 격려돼서 얘 이름으로 돼 있네.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서 이 무효등기가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또 다시 무효등기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확인이 되면 이것도 말소 청구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3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갑이 정을 상대로 네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다오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야. 소유청을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내가 샀다가 아니라 진정 명의자가 난데 등기가 니들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원인은 매매계약이 원인이 아니라 진정 명의를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죠.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와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 내지는 여기 무효등기 말소 청구 내지는 여기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소송물이 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이기 때문에 혹시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이후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물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진정명의자, 진정한 권리자 등기 회복 방법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얘는 이거 무효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거기에는 여기서 끝났지만 요건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다시 또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없고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폐쇄한 자는 그 반대로 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5조 밑에 보면은 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이 등기의 효력은 우리 여기 있는 내용도 다 볼 필요 없이요. 제가 본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 그 다음에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몇 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히 안 보셔도 우리 한 문제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이렇게 페이지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